본 영상은 볼테르의 민족의 풍속과 정신에 관한 에세이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아래의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말하면서 그들이 남긴 연대기를 제외하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도미니코회, 예수회, 루터파, 칼뱅파, 성공회와 같이 서로 교리도 이해관계도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것이 바로 그 기록들이다. 저 사람들은 서로 반박하고 싶어서 안달났을 텐데도 말이다. 만약 확실하다고 부를 만한 연대기가 있다면 나는 중국의 기록을 꼽겠다. 다른 민족들과 달리 중국은 일식과 행성의 합 같은 천문 현상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해왔다. 이 기록들을 검토한 유럽의 천문학자들조차 계산이 거의 모두 맞는다는 점에 놀랐다. 다른 나라들이 상징적인 신화로 기원을 꾸미는 동안 중국은 관측기구를 곁에 두고 담담하게 역사를 적어 내려갔다. 이처럼 꾸밈없는 기록 방식은 아시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나무판에 글을 써왔는데 같은 시기 칼데아, 즉 바빌로니아에서는 거친 벽돌에나 글을 새기고 있었다. 중국에는 지금도 오칠 덕분에 썩지 않고 남아있는 고대의 대나무 문서들이 있다. 어쩌면 이것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물일지도 모른다. 중국에는 신화적인 역사가 거의 없다. 꾸며낸 이야기나 기적담도 드물고 이집트나 그리스처럼 스스로를 반신이라 칭하는 인물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민족은 글을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성적이었다. 무엇보다 중국은 법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제 집단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뚜렷이 구별된다. 중국은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 속임수가 필요했던 야만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다른 민족들은 역사를 세계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했다. 페르시아의 젠드 아베스타, 인도의 샤스트라와 베다, 상쿠니아톤과 마네토, 헤시오도스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주의 생성과 만물의 기원부터 말한다. 중국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 그들의 역사는 오직 실제로 기록 가능한 시대의 역사일 뿐이다. 이 민족은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기 역사를 기록해왔다. 이처럼 제대로 된 글쓰기에 도달하려면 4,000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그 전에 필요로 했을 것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그건 이성의 문제다. 어떤 분야든 맨 처음에 기초를 쌓는 일은 이후의 커다란 도약보다 훨씬 더디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불과 500년 전만 해도 북유럽이나 독일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의 관습법조차 불과 450년 전부터서야 문서로 정리되기 시작했으니 그 시절 글쓰기라는 기술이 얼마나 희귀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야만인의 침입 이후부터 14세기까지 이룬 모든 발전보다 최근 50년 동안 모든 기술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었다. 나는 여기서 중국인들이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면서도 왜 오늘날 우리가 도달한 과학의 수준까지 나아가지 않았는지는 굳이 따지지 않겠다. 그들이 물리학에서 뒤처졌다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200년 전의 우리와 다를 바 없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도 마찬가지였다. 대신 중국은 도덕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도덕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먼저 와야 할 것이다. 광대하고 인구가 밀집된 중국 제국은 우리가 아직 소수의 무리로 아르덴 숲을 헤매고 있었을 때에 이미 군주를 아버지로 40개의 입법재판소를 맏형으로 삼는 하나의 가족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중국의 종교는 단순했고 이성적이었으며 위엄이 있었고 미신이나 야만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우리가 아직 테우타테스 같은 신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드루이드들이 우리 조상의 아이들을 거대한 버드나무 바구니에 담아 제물로 바치던 시절의 일이었다. 중국의 황제들은 해마다 2번 우주의 신이자 만물의 근원인 하늘에게 사람이 아닌 첫 열매를 직접 바쳤다. 그것도 남이 기른 것이 아니라 직접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이었다. 이 관습은 수많은 변혁과 끔찍한 재난 속에서도 4,000년 동안 이어져 왔다. 황제와 관료기관이 지켜온 중국의 종교는 사기나 기만으로 더럽혀진 적이 없었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서로 충돌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적도 없었다. 서로 모순되는 어처구니없는 교리들이 난무하다가 끝내 당파 정치에 휘말린 광신자들이 칼을 드는 일 역시 없었다. 바로 이 점에서 중국은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분명히 앞서 있다.
중국의 공자, 우리가 흔히 콘푸치우스라 부르는 그는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신의 계시를 받은 존재나 예언자로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는 오래된 법과 질서를 가르친 현명한 행정가였다. 우리는 종종 공자의 종교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공자가 따랐던 것은 현자들의 전통뿐이었다. 그는 덕을 말했을 뿐 신비를 설교하지 않았다. 공자에게는 5천 명의 제자가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는 권력을 쥐는 대신 사람들을 가르치는 길을 택했다. 한 분의 신을 숭배하던 중국의 지식인들은 민중이 승려들의 미신에 의지하도록 그대로 두었다. 그들은 노자의 학파와 불교의 교단, 그 밖의 여러 종파를 받아들였다. 관리들은 민중이 국가가 따르는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음을 받아들였다. 마치 민중이 더 거친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듯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승려들을 용인하되 통제했다. 다른 지역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승려들이 오히려 최고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의 법에는 죽은 뒤의 처벌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단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 점에서 중국은 다른 문명 국가들과 구별되는데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다. 지옥이라는 교리가 통치에 유용할 수도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그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에게 하늘을 공경하고 정의롭게 살라고 권하는 데 그쳤다. 그들은 늘 작동하는 엄정한 법과 제도가 얼마든지 논박될 수 있는 사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믿었다. 언제나 곁에 있는 법이 언젠가 다가올 법보다 더 두렵다고 본 것이다. 여행자들, 특히 선교사들은 중국을 보고 어디에서나 전제정치를 발견했다고 믿어왔다. 사람들은 늘 겉모습으로 판단한다.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보면 곧바로 그들을 노예로 여긴다. 그런 절을 받는 자라면 당연히 1억 5천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절대 군주일 것이고 그의 뜻이 곧 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해두면 충분하다. 중국에서 군주제를 시행한 이래로 사람들은 궁전 안에 놓인 긴 판 위에 정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적을 수 있었고 이 관행은 기원전 2세기 시대에 실제로 시행되었다. 또한 나라가 안정된 시기에는 관료 집단이 올린 건의가 언제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졌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정부를 두고 법의 정신에서 제기된 막연한 비난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 중국에도 다른 곳과 다르지 않게 온갖 악습이 있다. 다만 법이 한결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억제되고 있을 뿐이다. 앤슨 제독의 항해기를 쓴 저자는 광저우의 서민들이 영국인들을 속일 수 있는 대로 속였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에 대해 노골적인 경멸과 분노를 드러낸다. 그러나 국경 도시의 하층민 행태만 보고 거대한 나라의 통치 체제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오히려 유럽에서 난파선의 재산을 몰수하고 관습상 그 주인을 죽이기까지 하던 시절에 중국인들이 우리 해안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했을지를 묻는 편이 더 공정할 것이다. 중국 사회에는 끊임없는 예식과 형식이 있어 사람들 사이를 다소 답답하게 만들고 집안에서의 사적인 관계에서만 그 긴장이 풀린다. 하지만 이런 형식들이 전국적으로 절제와 예의를 길러왔고 그 결과 풍속에는 엄숙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자리 잡았다. 이런 태도는 서민층까지도 널리 퍼져 있다.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공개시장처럼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곳에서도 유럽이라면 거친 고함과 분노가 난무할 법한 상황에서조차 농민들이 서로 무릎을 꿇고 관습에 따라 사과하며 자신이 끼친 불편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가며 모든 일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이 범죄를 벌하는 데서 멈추지만 중국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덕을 드러낸 사람을 상으로 치하한다. 어떤 드물고 고귀한 행동이 한 지방에서 알려지면 그 지역의 관리는 반드시 이를 황제에게 보고해야 하고 황제는 그에 합당한 명예를 직접 내려보낸다. 얼마 전에는 치쿠라는 가난한 농부가 길에서 여행자가 잃어버린 금화가 든 주머니를 발견했다. 그는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 여행자가 사는 지방까지 찾아가 고을 관청에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를 접수한 관리는 베이징의 최고 재판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파면될 처지였고 그 재판소는 다시 황제에게 보고했다. 그 결과 이 농부는 5째 등급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중국에는 도덕성으로 두각을 드러낸 농민을 위해 마련된 관리직이 있고 농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을 위한 자리도 따로 있다.
반면 우리 사회였다면 이 농부는 형편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세금만 더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도덕의식과 법에 대한 복종, 여기에 최고 존재에 대한 경애가 더해져 중국의 종교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황제와 지식인들이 공유하는 신앙이다. 황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최고 제사장이었고 하늘과 땅의 주재자에게 직접 제사를 올린다. 그는 제국에서 가장 앞선 철학자이자 가장 앞선 도덕교사여야 하며 그의 칙령은 거의 언제나 훈계와 도덕적 가르침의 형태를 띈다.